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휘문국 국어 담당하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미 너무 길게 들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간단히 하고 나갈 건데, 사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이제 휘문고 시험지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과목별로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영상 촬영한 게 따로 있어서 어머님들한테 아마 DB로 따로 발송이 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현재 대치 두각학원이랑 강남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사실 대치동에서 목동 경력을 얘기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제 대치동은 대치동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올해가 6년 차에서 내년이 이제 7년 차 되는 강사이고요. 목동에서 이제 5년 동안 수업하다가 올해부터 대치동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동에 있을 때 남고 하나가 이제 가장 많았을 때 90명대까지 이제 해봤고, 한 학년에, 그리고 이제 여고 같은 경우에는 110명까지 이제 한번 키워봤는데, 그 말은 이제 3,4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학년에 3, 4명의 한 명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했다, 이 부분인데, 이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제 제가 올해 고3을 졸업을 시키고 이제 다시 1학년부터 하려고 이 대치로 넘어오게 된 건데, 올해 고3 수강생이 180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제가 왜 얘기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미 첫째가 따로 있으시면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를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고등학생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중등국어랑 고등국어가 뭐가 다르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중등국어는 사실 머리 싸움이 아니라 그냥 성실함의 싸움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얼마나 학교 선생님 필기 열심히 했고, 얼마나 학원에서 열심히 문제 풀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대로 열심히 외웠느냐 해서 암기력이랑 성실함만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싸움이었다면은, 고등국어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메인 시험 범위가 있으면은 항상 고등국어는 메인 시험 범위 외에 외부 지문이라는 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10개 작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10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개, 13개, 많은 학교는 15개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이게 뭐 서리법이야, 이게 영탄법이야 라고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리법, 영탄법이 선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배우지 않았던 뭐 공감각적 심상이라던가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문학 기본 개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국어의 포인트는 메인 시험 범위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등국어에 필요한 문학 기본 개념어라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문학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응용력이 따라와 줘야만 이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희 애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잘했거든요. 저희 애가 중학교 때는 국어가 1등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국어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중학교 때 잘한 국어랑 고등학교 때 잘하는 국어는 아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내려놓고 바라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학을 독해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선행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휘문고 국어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휘문고 국어가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과서가 개정이 됩니다. 09학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었고 15학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09학년도에 이제 출판사에서 새로 교과서를 개정하면 09, 10, 11, 12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험 문제가 정형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교과서로 아직 2, 3년밖에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요. 근데 13, 14, 15 하면서 이렇게 뒤로 오면 올수록 이미 학교에서 기출로 다 써먹었기 때문에 기존에 내던 정형화된 문제로 아이들의 변별력을 갖추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유형이라던가 다르게 어렵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호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16, 17, 18, 19까지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오다가, 이제 한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는 정형화된 패턴으로 아이들 점수가 안 갈리니까 좀 새로워진 모습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 처음 보인 부분들이라서 내년에도 이 기조로 갈 것인지는 이제 내년 선생님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바뀐 거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요 까다로운 서술형이었습니다. 사실 서술형이 까다로운 학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까다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휘문고가 까다로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답안이 엄청 길거나
보기가 엄청 깁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글을 길게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휘문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거의 논술형처럼 쓰게끔 답안지를 굉장히 길게 쓰게 만든다거나, 혹은 애초에 그 서술형에 같이 제시해준 보기나 조건이 거의 논문 형식으로 할 만큼 임용고시나 어떤 그 공무원 시험에서 보는 수준의 그런 보기들이 굉장히 길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나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길게 쓰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휘문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서술형을 길게 쓰는 연습, 그리고 다양한 논문에서 발췌해온 보기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매 수업마다 제가 서술형 연습을 따로 시키고 있는데, 매 수업마다 20분 정도 시간을 빼서 제가 2문제씩 출제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논술형으로 이제 답안을 쓰게 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있었던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4번의 시험이 모두 그랬던 건 아니고요. 1학기 중간과 2학기 중간만 그랬고, 이번 기말과 1학기 기말은 별로 그런 경향이 짙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내년까지 기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두 가지는 이제 휘문고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휘문고 국어 선생님들이 문학을 출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문학을 출제하는 게 왜 소위 저희가 내신형이라고 하는 게 좀 디테일이라던가 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휘문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수능형에 맞는 출제를 한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수능형에 맞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춘향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지만, 보기를 주고 이거를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변사또의 어떤 부패를 고발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지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평가원의 수능 느낌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보기를 제시해주고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지문을 해석하게끔 하는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거의 매 작품마다 전혀 본 적 없었고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을 만한 보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보기들 또한 학교 선생님들께서 논문에서 발췌를 하시거나 임용고시의 경향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휘문고 수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논문에 발췌된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임용고시의 경향을 좀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휘문고 시험이 문제 개수는 다른 학교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휘문고 시험이 보통 적으면은 30문제에서 많으면 한 32~33문제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절대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좀 많게 내는 학교들은 30문제 후반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항상 휘문고 애들이 시험 보고 와서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모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휘문고가 30문제를 내면 20문제가 이제 20문제에서 한 23~24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23~24문제에서 거의 18에서 19문제는 적절한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려면 5개 중에 하나만 이 말 틀렸어 하고 지우면 되는 건데,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5개 중에 4개가 왜 아닌지를 다 일일이 판단을 해야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간 소비가 굉장히 큰 편이다. 또한 이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일 때 선지가 기본적으로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조금 내신이 쉽다라고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길어봤자 2줄을 넘어가지 않은데, 휘문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기본 2줄에서 많으면 3줄까지. 그 말은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글자 수 혹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어떤 기점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데, 그 이유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 때문도 있고, 두 번째는 선지 자체가 장형화되어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휘문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뻔하죠. 첫 번째는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 답 4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왜 4번이고 왜 3번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선지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술형에 대비한 대비가 똑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 사실 이렇다라는 얘기보다 어떻게 가르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다라고 말해봤자, 집 가서 휘문고 수업이 이렇대라고 해봤자 아이들이 바뀌는 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고, 제가 생각하는 제 수업의 강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진짜 뻔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본인이 강의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겠으며, 저는 애지간한 선생님들은 다 어느 정도의 강의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 강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본인을 어떤 부각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저 또한 강의력에 자부심은 있지만 이게 제가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강의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마다 호흡이 쌍방향 호흡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일방향 호흡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할 테니 너는 들어라 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나도 할 테니 너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약간 어떤 타입이냐면 같이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인원수가 너무 많은 수업을 지향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인원수가 늘면 반을 더 증설해서라도 한 반에 들어가는 인원을 좀 줄여서 아이들이 졸거나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실 내신은 관리 때문에 다니는 거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인강 듣고 하는 친구들도 많는데 내신을 인강으로만 끝내는 친구들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 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처음 휘문고를 하게 됐는데, 저희 우리 이제 아실까 모르겠는데 디스쿨이라고 저희 이 대치동 카페가 하나 있죠.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치시면은 제가 수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글이 하나 올라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다행히도 저희 휘문고 학생 어머님께서 관리가 되게 꼼꼼하다라고 댓글을 하나 달아주셔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관리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학생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포라고 하는 게 신뢰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앞에 얘기 다 필요 없고 요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 라포 형성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절대 조교들과 관리를 시키지 않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랑 1대1로 첨삭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1대1 첨삭이 중요한 게, 이게 왜 맞고 이게 왜 아닌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조교쌤들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답안지에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니야 라고 써주기만 해도 그건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관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라포 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고3 학생을 180명을 수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사실 내신으로 시작한 강사가 고3 인원을 많이 데리고 있다라는 게 정말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은연중에 내신 선생님과 수능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신 선생님은 그냥 1, 2년 듣고 말 선생님이고, 수능 선생님이 진짜 되게 뭔가 대단하고 더 어려운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1타 강사 중에 내신으로 1타 강사 되신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다 수능 수업 해가지고 1타 강사가 되시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은연중에 나는 내신 쌤한테 그냥 내신 배워서 1, 2년 할 거고 어차피 수능은 다른 쌤이랑 할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저랑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야 시너지가 나는 건데, 마음속 어딘가에는 난 나중에 수능은 누구 거 들을 거니까, 누구 게 되게 좋다고 했으니까 라는 마인드를 가진 채로는 저랑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6년을 수업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6년 다 3년 해서 1학년 아이들 길러서 3학년까지 졸업시키고 다시 1학년 아이들 길러서 3학년까지 졸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마인드로 하냐면, 내가 얘네 내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 무조건 얘네 수능까지 졸업시키고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수능까지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절대 저는 그 과정이 수업에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업 잘하는 강사는 널렸고, 내신 아니고 저희 수능 정규 수업 듣다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내신 때도 수능 때도 내가 이 선생님 따라가면은 나는 분명 확신의 성적 향상이 있을 거야 라고 믿기 위해서는 저랑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요 관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200문제 이상의 과제, 제가 이제 매주 색깔을 다르게 줍니다. 저희가 이제 1주차 2주차라고 써주면 애들 맨날 책 헷갈려서 잘못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해서 매주 다른 책으로 제공을 하고, 200문제 이상의 과제를 주는데, 이때 포인트는 과제 검사를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하겠죠. 근데 할 때 아이들이 제출을 하면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과제 검사를 하실 때 그냥 풀었냐 안 풀었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주 틀린 문제들의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서술형을 못하는 아이야. 예를 들면 이 아이는 외부 지문을 좀 못 푸는 아이야. 예를 들면 이번에 작품 3개를 배웠는데 그중에 작품 1개가 유독 약한 아이야 라고 그 과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취약 영역을 따로 다 분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은 제가 그 과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테스트는 단답형부터 시작해서 OX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별 복습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원에 방문해가지고 이 테스트를 풀게 되면은 저랑 1대1로 첨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미 과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 결과를 기반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문제를 주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구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랑 1대1 첨삭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왜 O고 이거는 왜 X야 를 한다고 애들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 과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왜냐면 아이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습관을 나쁜 맘 먹고 난 안 고칠 거야, 나는 이 습관을 가져갈 거야 해서 습관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게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테스트할 때 제가 물어보면은 그 말에만 대답하라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럽니다. 틀려와요. 뭐 2번 해가지고 틀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2번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하다가 내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은 제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다가 맞다 이래서 3번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고쳐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친 아이들은 절대 시험장에서 맞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2번이 아닌 걸 아니까 답이 3번인 게 보이는 거지 지가 3번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클리닉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무슨 생각이요? 그럼 그 다음에 너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무슨 생각이요? 그럼 몇 번 선지가 보였어야 돼? 몇 번 선지요? 그럼 몇 번 선지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야 돼? 무슨 생각이요? 해서 자동응답기 마냥 원하는 대로 제가 수업하는 방향 그대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적게 걸리면 1시간에서 많이 걸리면 2시간까지도 걸리는 클리닉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 말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면은 시험장에서 딴 데로 일단 생각이 안 새게 되고요. 쓰잘데기 없는 생각 안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나왔을 때 이 선생님을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라포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관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뭐 과제 검사를 하거나 클리닉을 하면은 오케이 하고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시트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되게 알록달록하죠. 이게 색깔별로 다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노란색은 한 번에 통과했고 어머님한테 문자 발송까지 완료가 되었다. 빨간색은 통과하지 못했다. 근데 파란색은 처음에는 미통과했는데 두 번째를 봤을 때 통과를 한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모의평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험 한 2주 정도 남게 되면은 같이 학교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를 만들어줘서 적게는 4개에서 많게 6개를 보게 되는데 이 색깔들은 뭐냐면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목표 등급이나 점수를 조사받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인 아이들은 네 목표에 아직 한참 멀었다. 주황색인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왔다. 초록색인 아이들은 네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매 수업마다 이걸 이렇게 띠로 잘라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빨갱색이 3개 이상이면 테스트를 한번 더 봐야 된다던가 해서 좀 아이들도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가 뭐가 모자란지도 알 수 있고 제가 관리하기도 편하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매주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은 클리닉 점수가 몇 점이었고 아이가 뭐가 모자랐고 뭐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리는 것까지가 클리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과제나 이런 클리닉에 대한 중요한 플러스 그 다음에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건 저는 최대한 시각화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백날 말을 해봤자 집에 돌아가면 까먹고 돌아가면 까먹죠. 특히나 주말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오전에 국어 듣고 점심에 가서 과학 듣고 저녁에 가서 수학 듣는 애들인데 아침에 국어 들은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제 국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용 교과서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조건 제가 다 직접 타이핑을 쳐서 자체 제작을 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필기본을 주는데 이 필기본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은 내용과 관련된 거, 빨간색은 표현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보라색은 아이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케이스 해서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이 필기본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놓친 게 있어도 시각화를 제대로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자료의 강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저한테 와서 저랑 한 6주 수업했죠. 10월 말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국어 시험이 끝이 났는데 처음에 54점으로 왔던 친구가 이번에 81점 그리고 처음에 73점으로 왔던 친구가 90점이어서 들은 친구들 중에 75% 이상이 이제 성적 향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주 동안 뭘 수업할 거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휘문고 국어가 시험 범위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기를 읽어내는 능력도 필요하고 선지를 판별하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휘문
휘문고 내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수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내신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기본 고등국어에서 필요한 거를 엮어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예를 들면 1주차에는 교과서에 있는 이화의 월백하고라고 하는 시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고전시가 읽는 법, 그 다음에 주요 어휘로 보는 고전시가를 학습하고 그거와 연관된 교과서 지문 하나, 그 다음에 2주차에는 필수 개념어 그리고 운문문학을 어떻게 독해할지 배우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현대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수업이 수능국어, 고등국어에 필요한 기본 개념 플러스 교과서 작품 하나, 이렇게 연계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법도 3주차, 4주차, 5주차에 1학기 시험 범위 내용은 모두 다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똑같이 과제 나가는 거 그리고 테스트 보는 거는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조금 말씀을 빠르게 드렸는데,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주 1회 수업을 할 거고 주 1회 클리닉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휘문고가 대학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데 수시로 가는 아이들도 많지만 사실 정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수시를 위한 합격자반을 운영을 하더라도 정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 1회 모의고사가 추가됩니다. 주 1회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서 높은 난이도 정도의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조교들을 따로 채용을 해서 주말 오전 수능이랑 똑같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저희가 클리닉 할 때 그 진도 나가는 내신 범위 플러스 이 모의고사 한 회까지 매주 클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수업은 내신 위주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고등국어, 수능국어를 수업하기에 주 1회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는 게 총 수업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제 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해가지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 클리닉은 저희가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 중에 하루 선택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청하는 학생들 한해서 제가 따로 한 번 더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말이 빨랐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과학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